사또 어른, 다리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산을 넘어요? 경상도 산골 청도 관아 마당에서 7살 어린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사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죄인을 끌고 가려던 포졸들이 그 자리에 멈춰섰고 끌려가던 종은 절뚝이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지요. 사또는 단주를 굴리려던 손을 그대로 멈추고 어린아이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곁에 선 무당 할미는 손자의 작은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풀어낸 진실이 청도 산골 김첨지댁의 무서운 비밀까지 들추어내고 말 줄은 그때까지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어떤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야밤의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청도 산골의 등덕할미라 불리는 한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돌담 두른 작은 초가에서 흰머리를 한 갈래로 묶고 한 손에는 늘 작은 침통을 든 채 살아가는 분이었지요. 등덕할미의 나이가 그해 67이었고 등덕할미의 곁에는 7살 난 외손자 도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등덕할미가 무당이라 불린 까닭은 산골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일 뿐. 사실 등덕할미는 굿을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등덕할미가 진짜로 하는 일은 사람의 통증을 보아주는 일이었지요. 등덕할미는 침을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침이 아니라 한양의 양반가 안방에서나 볼 법한 솜씨를 가진 분이었지요. 등덕할미가 젊은 시절에 한양의 어느 양반가에서 침에 노릇을 한 적이 있었다는 소문이 산골에 한참 떠돌았으나 등덕할미는 그 소문을 한 번도 입에 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산골 사람들은 등덕할미를 평소에는 무당이라 부르며 멀리했지요. 무당의 그림자만 밟아도 부정을 탄다 하여 어머니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등덕할미네 집 앞으로 다니지 말라 일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어디가 아프거나 자기 자식이 아프면 누구보다 먼저 등덕할미네 살인문을 두드리는 것이 그 사람들이었지요. 등덕할미는 그런 사람들을 한 번도 박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든 밤중이든 살인문이 두드려지면 등덕할미는 침통을 들고 앞장서 길을 나섰지요. 도리는 등덕할미의 그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도리는 2살이 되던 해봄에 양친을 한꺼번에 잃었지요. 청도 성내살림집에 살던 도리의 부모가 그해 봄 마을에 돌던 역병에 함께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도리의 어머니가 등덕할미의 외동딸이었지요. 등덕할미는 자기 외동딸과 사위의 시신을 한꺼번에 묻고 갓 2살 된 외손자를 산골에 자기 초가로 데려와 키웠습니다. 도리는 그렇게 등덕할미의 외손자로 5해를 자라났지요. 7살이 된 그해 도리는 키가 또래보다 한 뼘은 작았으나 2볼은 발그레하고 검은 눈동자가 또렷했습니다. 짧은 머리 위로 잔머리가 흩날렸고 햇볕에 그을린 둥근 얼굴은 늘 한 발짝 다가오면 무언가를 묻고 싶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등덕할미가 도리를 데리고 마을로 침을 놓으러 가는 길에 도리는 등덕할미의 옷자락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길가의 모든 것을 가리키며 묻곤 했습니다. 할머니, 저 풀은 왜 잎이 3개예요? 할머니, 저 사람은 왜 한쪽 어깨가 더 내려와 있어요? 할머니, 어제 다리 아프다 하시던 그 어른은 왜 오늘은 멀쩡히 걸어 다니세요? 도리의 그 끝없는 물음에 등덕할미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지요.
등덕 할미는 그 작은 물음 하나하나에 침착하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답을 모를 때에는 모른다고 답해 주었고, 답을 알 때에는 한 번에 답을 다 주지 않고, 도리가 직접 더 보고 더 듣고 나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주었지요. 등덕 할미가 도리에게 두고두고 들려주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도리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처음 그 말을 도리가 들은 것은 도리가 5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마을에서 어떤 사내가 등덕 할미네 살인문 앞에 와서 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못 일어나신다고 호들갑을 떨었지요. 등덕 할미가 침통을 챙겨 그 집에 갔을 때 그 어머니란 분은 자리에 누워가는 신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덕 할미는 침통을 펴기 전에 한참을 그 어머니의 손과 발과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더니 등덕 할미가 그 사내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어머님은 아프신 게 아니라 굶으신 것이요. 자네가 어제 누름판에서 어머님의 마지막 양식까지 들고 나간 모양인데 어머님이 사흘을 굶고 누우신 것이요. 침으로는 못 고치요. 쭉 한 그릇이면 일어나실 분이요. 그 사내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시뻘개졌고 누워 계시던 어머님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한숨을 내쉬셨지요. 그날 사내는 마을 어귀에서 등덕 할미를 향해 한참을 욕을 퍼부었으나 등덕 할미는 도리의 손을 잡고 묵묵히 산길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산길을 한참 오르다가 등덕 할미가 도리의 작은 손을 한 번 꼭 잡으며 그 한마디를 처음 들려주었지요. 도리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사람이 자리에 누워 신음한다 하여 다 병이 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멀쩡히 걸어 다닌다 하여 다 건강한 것이 아니란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무엇을 보여주려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감추려 하는가에 있단다. 그날 5살 도리는 그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그 한마디는 도리의 작은 가슴 한쪽에 어떤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등덕 할미는 마을에 침을 놓으러 갈 때마다 도리를 데리고 다녔고 침을 놓고 돌아오는 산길에서는 늘 한 번씩 그날 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도리에게 가만히 물어보았습니다. 도리야, 오늘 그 어른은 어디가 가장 아파 보이시더냐? 등이 굽으셨어요, 할머니. 그래, 등이 굽으셨지. 그런데 그 어른이 등이 굽은 건 짐을 너무 오래 지셔서가 아니라 그 며느리가 자꾸 모진 말을 해서 그 어른이 며느리를 피하려고 자꾸 등을 돌리시기 때문이란다. 등은 마음을 따라 굽는 법이지요. 그러니 등을 펴드리려면 침만 놓아서는 안 되고 그 며느리의 마음도 함께 봐 드려야 하느니라. 그렇게 도리는 등덕 할미의 곁에서 사람의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7살이 되었을 무렵 도리는 어른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씩 되묻는 버릇이 생겼지요. 마을의 어른이 도리에게 한 가지를 말하면 도리는 그 어른의 얼굴을 가만히 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한 마디씩 되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이세요? 그런데 그건 왜 그래요? 마을 어른들 가운데 어떤 분은 도리의 그런 버릇을 귀엽다 하여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어떤 분은 무당의 손자라 그런 버르장머리가 있다 하여 혀를 차셨지요. 그러나 등덕 할미는 도리의 그 버릇을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었습니다. 등덕 할미는 도리가 되묻는 그 한 번씩의 물음이 사람을 살리는 물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등덕 할미네 초가의 마당 한쪽에는 빨랫줄이 한 줄 매여 있었습니다. 그 빨랫줄에는 다른 빨래는 잘 걸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흰 무명천마는
늘 한 자락씩 두 자락씩 걸려 있었습니다. 등덕 할미가 사람들 다친 자리에 감아줄 깨끗한 천이었지요. 등덕 할미는 그 흰 무명천을 늘 깨끗하게 빨아 햇볕에 말려두었습니다. 침통 안에는 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침통 곁에는 늘 그 흰 무명천이 한 자락 함께 자리하고 있었지요. 침을 놓고 다친 자리를 덮어 천을 감아주는 것이 등덕 할미가 사람을 다스리는 솜씨였습니다. 그 무명천은 늘 같은 모양이었지요. 손바닥 두어 폭 너비, 한 발 정도의 길이. 한 번 쓰고 나면 등덕 할미가 그 자리에서 거두어와 다시 빨아 말려 두었습니다. 어떤 천에는 핏자국이 몇 개 남아있기도 했지만 등덕 할미의 손에서 다시 빨아진 천은 늘 다시 깨끗한 흰빛으로 돌아왔지요. 마당의 빨랫줄에서 그 흰 무명천이 봄바람에 한 폭씩 흔들리는 모습을 도리는 종종 마루에 걸터 앉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자기도 잘하면 할미처럼 침을 놓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그 흰 무명천이 마당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본 어느 봄날의 일이었지요. 7살의 도리는 그러나 자기가 그토록 아끼는 그 흰 무명천 한 자락이 머지않아 청도 산골의 한 무서운 비밀을 풀어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줄은 그때까지 짐작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이 감기는 자리가 다른 누구도 아닌 도리가 가장 좋아하는 어른인 어느 한 분의 다리가 될 줄도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지요. 청도 산골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댁이 한 곳 있었습니다. 산 너머 너른 들판 곁에 자리한 김첨지 댁이 그 댁이었지요. 김첨지는 청도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논백 마지기와 밭 50 마지기를 두었고 산오비가 열에 외거 노비가 5이었으며 안채와 사랑채와 별채가 따로따로 자리한 큰 집이었지요. 김첨지의 나이는 그의 63이었습니다. 그 댁의 안마님은 2분이었지요. 큰 마님이라 부르는 본처가 한 분 계셨고 셋째 댁이라 부르는 셋째 첩이 한 분 계셨습니다. 둘째 첩은 10년 전에 출산하다가 아들과 함께 흙으로 돌아갔고 본처와 셋째 댁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지요. 큰 마님은 그해 48이었고 셋째 댁은 31이었습니다. 큰 마님은 흰 살결에 야윈 얼굴로 옥떨잠을 늘 머리에 꽂고 있었지요. 셋째 댁은 곱고 어린 얼굴에 진주 놀이개를 가슴에 늘 매달고 있었습니다. 산골 사람들이 입에 가장 많이 올린 김첨지 댁의 소문은 한 달 전에 시작된 것이었지요. 김첨지가 양반가에 어린 처녀를 세첩으로 드리겠다 공언한 것이 그 소문이었습니다. 세첩의 나이가 17이라 하였고 그 처녀가 들어오면 사랑채 곁에 작은 별채 한 칸을 새로 지어 거처를 마련해 준다 하였지요. 김첨지가 마을 어른들 앞에서 그 말을 한 자리에는 큰 마님과 셋째 댁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으나 2분 모두 한마디 토를 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다만 그날 밤에 큰 마님이 안채의 문을 셋째 댁이 들어가자마자 안에서 잠갔다는 소문이 행랑종들 사이에 퍼졌지요. 2 마님께서 안채에 그날 밤 한참을 같이 앉아 계셨다더라. 2분이 평소엔 서로 눈도 안 마주치시던 분들 아니냐. 그날 밤은 무슨 의논을 하셨는지 새벽이 되어서야 셋째 댁이 자기 별채로 돌아가셨다더라. 산골 사람들은 그 소문을 가벼운 입에 올려놓고 흘려보냈으나 등덕 할미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단추를 천천히 굴리시고는 가만히 입을 여셨지요. 눈에 보이는 다툼이 진짜 다툼이 아닐 수도 있느니라. 도리는 그 한마디를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7살 도리에게
김첨지 댁의 안마님 두 분 사이의 일이 무슨 의미인지가 와 닿지 않았던 것이지요. 도리가 진짜로 관심이 있던 것은 김첨지 댁의 안마님이 아니라 김첨지 댁의 외거 노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마당쇠였지요. 마당쇠는 김첨지 댁의 외거 노비였습니다. 외거 노비라 함은 주인 댁에서 멀리 떨어진 자기 살림집에서 처자식과 함께 살면서 주인 댁이 부르면 일을 나가는 종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마당쇠는 김첨지 댁의 곡식 창고를 돌보는 일과 주인 댁의 곡식을 산 너머 청도장에 내다 파는 일을 주로 맡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의 등덕 할미네 초가에서도 마당쇠의 살림집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자리하고 있었지요. 마당쇠는 그해 41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굵은 팔뚝, 다해진 무명 바지 저고리. 말수가 적은 우직한 사내였지요. 그러나 마당쇠가 산 너머에서 곡식짐을 진 채 청도장에 갈 때면 등덕 할미네 초가 앞을 지나는 일이 잦았고 그때마다 도리를 한 번씩 보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리가 5살 무렵부터 마당쇠는 등덕 할미네 살인문 앞에 곡식짐을 잠시 내려놓고 자기 품속에서 작은 떡 한 조각을 꺼내어 도리에게 쥐어주곤 했지요. 도련님, 또 한 조각 잡수시오. 마당쇠는 도리를 늘 도련님이라 부르며 장난을 쳤습니다. 무당의 손자에게 도련님이 무슨 도련님이냐는 말. 사람들의 핀잔에도 마당쇠는 그저 굵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지요. 마당쇠의 그 한 조각의 떡이 도리에게는 가장 귀한 군것질이었습니다. 김첨지 댁의 곡식 창고에서 나오는 좁쌀과 보리로 마당쇠의 처가 만든 그 떡은 산골의 다른 어린아이들도 좀처럼 못 먹는 귀한 것이었지요. 마당쇠가 도리를 그토록 아꼈던 까닭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당쇠와 처에게는 한 살의 흙으로 돌아간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지요. 그 아들이 살아 있었으면 그의 7살이었을 것이라는 마당쇠의 한마디를 등덕 할미는 마당쇠가 술기운에 흘리던 그날 들었습니다. 등덕 할미는 그 한마디를 들은 그날 이후로 마당쇠가 도리에게 떡 한 조각씩을 챙겨주는 모습을 한 번도 막지 않으셨지요. 도리도 마당쇠를 좋아했습니다. 도리는 마당쇠의 굵은 팔뚝에 한 번씩 매달려 보기도 하고 마당쇠 등에 업혀 청도장 어기까지 함께 가보기도 했지요. 도리는 마당쇠를 늘 아저씨라 불렀습니다. 마당쇠 아저씨, 오늘은 어디 가셨다 오시는 거예요? 오늘은 청도장에 좁쌀 2가마 내다 팔고 오는 길이요, 도련님. 그러면 오늘 떡은요? 허허, 도련님은 짐도 못 지시면서 떡부터 챙기시는구려. 자, 한 조각 잡수시오. 마당쇠는 그렇게 떡 한 조각을 꺼내어 도리의 손에 쥐어주고는 다시 짐을 들고 산을 내려가곤 했지요. 그 떡 한 조각이 도리에게 어찌나 큰 것이었던지. 도리는 그 떡을 한 번에 다 먹지 않고 반쪽을 등덕 할미에게 가져다 드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등덕 할미는 그 반쪽의 떡을 받으며 늘 한 번씩 빙긋이 웃으셨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산골에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지요. 등덕 할미와 도리가 마당의 빨랫줄에서 흰 무명천 몇 자락을 거두어 드리고 있을 때 살인문 밖에서 한 사람이 절뚝이며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마당쇠였지요. 그러나 그날의 마당쇠는 평소의 마당쇠가 아니었습니다. 한쪽 정강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은 채 한 다리로 깡충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지요. 다른 한쪽 다리는 무명 바지가 새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할미 어른, 침 좀 놔주십시오.
정강이 뼈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마당쇠는 그렇게 말하며 등덕 할미네 마당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도리가 깜짝 놀라 마당쇠 곁으로 달려갔지요. 마당쇠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산비탈에서 지게가 굴러 떨어지는데 그게 도련님 아저씨의 다리를 친 것이요. 평소엔 잘 다니던 길인데 오늘따라 그 자리에 흙이 미끄러웠는지 지게가 갑자기 흔들거리며 굴렀습니다. 등덕 할미가 침통을 들고 마당으로 내려오셨지요. 등덕 할미는 마당쇠에 다친 다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부러진 게 맞소이다. 정강이 뼈가 한 군데 어긋났구려. 도리야, 빨랫줄에 깨끗한 흰 무명천 2자락만 가져오너라. 도리가 빨랫줄에서 2자락의 흰 무명천을 거두어 등덕 할미에게 갖다 드렸지요. 등덕 할미는 마당쇠의 정강이를 손으로 가만히 한번 만져보시고는 그 다음 두 손으로 마당쇠의 정강이 뼈를 천천히 한번 잡아당겼습니다. 마당쇠가 이를 악물고 신음을 토해냈지요. 뼈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도리가 자기도 모르게 두 손으로 자기 귀를 막았지요. 등덕 할미는 그러고 나서 침통을 펼쳐 침을 2대 마당쇠의 정강이 위쪽에 놓고 한 대를 정강이 아래쪽에 놓았습니다. 침을 놓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등덕 할미는 2자락의 흰 무명천을 풀어 마당쇠의 정강이를 단단히 감아주셨지요. 흰 무명천 위로 마당쇠의 다리에서 흐른 핏자국이 옅게 배어 나왔습니다. 마당쇠, 이 다리는 보름은 디뎌서는 안 돼요. 한 달은 가만히 누워 계셔야 한 달 후에는 절뚝이며 걸을 수 있을 것이고 2달이 지나면 평소처럼 걸을 수 있을 것이요. 그 사이에 산을 넘는다거나 무거운 짐을 든다거나 하면 다시 어긋나서 평생 절뚝이게 될 수도 있소. 할미 어른, 그러면 김첨지 어른께서 부르시면 어찌합니까? 청도장에 다녀와야 할 일이 다음 보름 안에 2차례나 있는데요. 내 김첨지 어른께 한마디 적어드리리다. 2달은 마당쇠가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김첨지 어른께서 직접 보셔야 할 것이요. 등덕 할미는 그날 김첨지 댁의 안채로 직접 사람을 보내어 그 한마디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김첨지 댁의 행랑종 한 명이 등덕 할미네 살인문 앞에 와서 한 소리를 던지고 갔지요. 큰 마님께서 마당쇠 그놈은 자기 부주의로 다친 것이니 2달 동안 양식을 줄 수가 없다 하셨소. 마당쇠가 알아서 자기 처와 굶어 죽거나 살거나 할 일이지 김첨지 댁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하셨소. 행랑종은 그 말을 던지고 돌아갔습니다. 등덕 할미가 그 말을 듣고 단주를 천천히 굴리시고는 마당쇠 쪽을 가만히 보셨지요. 마당쇠는 마당의 한쪽 구석에서 얼굴을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쇠의 처가 살인문 너머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할미 어른, 우리는 어찌하란 말이오니까. 우선 2달 동안의 양식은 내 집에서 보태리다. 마당쇠가 2달이 지나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면 그 양식 값은 그때 갚으시면 돼요. 등덕 할미는 그렇게 말하며 마당쇠의 처에게 자기 집의 좁쌀 한 자루를 가만히 내어주었지요. 마당쇠는 그날 밤 등덕 할미네 마당에서 깊이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 살림집으로 절뚝이며 돌아갔습니다. 도리가 살인문 앞에서 마당쇠의 뒷모습이 산모퉁이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지요. 도리의 작은 가슴 한쪽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당쇠 아저씨의 다리를 매일 한 번씩 보러 가서 등덕 할미가 감아둔
그 흰 무명천을 새 것으로 갈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도리는 매일 새벽 마당쇠의 살림집에 들러 마당쇠의 다리에 새 무명천을 감아주는 일을 자기 일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천을 갈아주는 일이 사흘 만에 청도 산골 전체를 흔드는 한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줄은 그날의 7살 도리는 짐작도 하지 못하였지요. 마당쇠가 다리를 다친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산골에 아직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을 무렵 산 너머에서 한 가닥의 시뻘건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을 산골 사람들이 보았지요. 그 불기둥은 김첨지 댁의 사랑채에서 솟아오른 것이었습니다. 사랑채는 그 새벽 1시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통째로 무너져 내렸고 사랑채 한가운데에 누워있던 김첨지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흙으로 돌아가셨지요. 김첨지 댁의 종들이 안채와 별채에서 뛰어나와 사랑채에 물을 끼얹었으나 이미 사랑채는 활활 타오르는 중이었습니다. 큰 마님은 안채의 마루에서 두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셨고 셋째 댁은 별채에서 뛰어나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지요. 두 분의 통곡 소리가 한 마당에서 함께 울려 퍼지는 모습을 행랑종들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큰 마님이 행랑종 2명을 데리고 청도 관하로 가셨지요. 관하의 임사또를 깨우신 큰 마님은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고변하셨습니다. 사또 어른, 우리 댁 사랑채의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 분명하옵니다. 사랑채 곡식 창고에 자물쇠가 부서져 있고 곡식 두어 가마가 사라진 것을 행랑종들이 새벽에 확인하였사옵니다. 누군가가 곡식을 훔치러 들어왔다가 김첨지 어른께 들킬까 두려워 사랑채에 불을 지른 것이 분명하옵니다. 사또가 단주를 굴리시며 물으셨지요. 마님, 의심 가는 자가 있으시오. 우리 댁의 곡식 창고 열쇠를 평소에 다루던 외거 노비가 한 명 있사옵니다. 마당쇠라는 자이옵니다. 그 자가 사흘 전에 산비탈에서 다리를 다쳤다. 핑계를 대고 우리 댁 일을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다리를 다쳤다는 것도 사실은 곡식 훔칠 기회를 엿보려고 꾸민 일이 아닌가 의심이 가옵니다. 그 자의 살림집에 가보시면 사라진 곡식이 있을 것이옵니다. 사또가 그 자리에서 포졸셋을 데리고 마당쇠의 살림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마당쇠의 살림집에 도착한 사또는 마당쇠가 안방의 자리에 다리에 천을 감은 채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지요. 사또는 마당쇠를 보고는 마당의 살림 곳간을 뒤졌습니다. 곳간 한쪽 구석에서 좁쌀 한 자루가 나왔지요. 그 자루는 등덕 할미가 마당쇠의 처에게 빌려준 그 자루였으나 사또는 그것을 김첨지 댁에서 사라진 곡식이라 단정하셨습니다. 이놈 김첨지 댁의 곡식 두어 가마를 어디에 숨겨두었느냐. 사또 어른, 그 자루는 등덕 할미께서 빌려주신 자루였고 저는 사흘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이옵니다. 김첨지 댁의 사랑채는 산 너머에 있는데 다리 부러진 제가 어찌 산을 넘어가서 곡식을 훔치고 불을 지를 수 있겠사옵니까? 마당쇠가 절뚝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다친 다리가 디뎌지지 않아 그대로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지요. 사또는 그 모습을 보고도 의심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또의 머릿속에는 큰 마님의 한마디가 더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김첨지 댁의 안마님이라 함은 청도 산골에서 가장 권세 있는 분 중 하나였고 그분의 고변을 한 마디 떠돌이 노비의 변명보다 더 무겁게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을 묶어 관하로 끌고 가거라. 진위는 관하에서 가리겠다.
포졸 둘이 마당쇠의 두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마당쇠의 처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사또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사또 어른, 우리 사람은 사흘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이옵니다. 다친 다리를 그대로 끌고 가시면 다리가 평생 못 쓰게 될 것이옵니다. 부디 한 번만 살펴주시옵소서. 사또는 마당쇠처의 호소를 듣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마당쇠를 일으켜 끌고 가려 하자 마당쇠는 다친 다리로 한 발씩 절뚝이며 끌려갔지요. 그 모습을 본 마당쇠의 처가 산을 흘끗 보더니 등덕할미네 초가 쪽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등덕할미께 이 사정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마당쇠의 처가 등덕할미네 살인문에 도착한 것은 해가 동산 위로 한 뼘 정도 올라왔을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쇠의 처는 살인문 앞에 풀썩 주저앉아 등덕할미를 부르짖었지요. 할미 어른, 큰일 났습니다. 우리 사람이 김첨지 댁 사랑채에 불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관하로 끌려갔사옵니다. 어젯밤에 김첨지 어른이 사랑채 화재로 흙으로 돌아가셨다 하옵니다. 등덕할미가 그 말을 듣고 한 번 천천히 단주를 굴리시더니 침통을 챙기셨습니다. 도리가 등덕할미의 옷자락을 잡고 자기도 따라가겠다며 매달렸지요. 등덕할미는 잠시 망설이셨으나 결국 도리의 손을 잡고 살인문을 나서셨습니다. 등덕할미와 도리가 산을 한참 내려가 청도 관아 마당에 도착한 것은 정오가 가까운 무렵이었지요. 청도 관아 마당에는 이미 마당쇠가 끌려와 있었습니다. 마당쇠의 두 팔은 포승줄로 묶여 있었고 다친 다리는 천이 풀어져 정강이에 핏자국이 다시 배어 나오고 있었지요. 마당쇠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마루에 앉아 단주를 굴리며 마당쇠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큰 마님은 사또의 곁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앉아 있었지요. 셋째 댁은 그 자리에 함께 와 있지 않았습니다. 등덕할미가 마당의 한쪽으로 들어서며 사또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 어른께 한 가지 말씀 올릴 일이 있어 산 너머에서 왔사옵니다. 사또가 단주를 멈추시고 등덕할미를 보셨지요. 할미가 누구이며 어찌 이 자리에 왔느냐. 산 너머 등덕이라는 무당이 없고 저 마당쇠를 사흘 전에 직접 침을 놓아 다리를 봐준 사람이옵니다. 마당쇠는 사흘 전부터 정강이뼈가 부러져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옵니다. 디디지도 못하고 산을 넘지도 못하는 사람이오니 어젯밤 산 너머 김첨지 댁 사랑채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옵니다. 부디 다시 한번 살펴주시옵소서. 큰 마님이 그 자리에서 단주를 굴리시며 가는 미소를 띠셨지요. 사또 어른, 무당의 말을 어찌 믿으시려 하시옵니까? 무당은 거짓점을 치는 사람이 없고 저 마당쇠와 같은 산골에 사는 사람이옵니다. 마당쇠가 평소 떡 한 조각씩을 가지고 와서 무당의 손자에게 쥐어주던 사이오니 그 정으로 거짓 증언을 할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옵니다. 큰 마님의 그 한마디가 사또의 마음 한쪽을 무겁게 흔들었습니다. 사또가 등덕할미를 향해 다시 물으셨지요. 할미가 마당쇠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면 더더욱 할미의 증언을 한 가지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마당쇠가 다리를 다쳤다 한들 그것이 정말로 사흘 전인지 어젯밤 사이의 일인지를 어찌 가릴 수 있겠느냐. 어젯밤 김첨지 댁 사랑채에 불을 지르고 산을 넘어 도망치다가 다친 것일 수도 있는 일이지 않느냐. 등덕할미가 그 자리에서 깊이 호흡을 가다듬으셨습니다. 사또의 그 한마디는 등덕할미가 침을 놓아준 시점 자체를 흔드는 것이었지요. 사또의 의심을 풀자면 사흘 전에
마당쇠의 다리에 침을 놓고 천을 감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인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덕 할미의 옷자락을 한 손으로 잡고 있던 7살 도리가 가만히 한 발짝 앞으로 나섰지요. 도리의 작은 두 손이 등덕 할미의 옷자락을 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자세로 사또의 앞에 섰습니다. 도리의 두 볼은 발그레했고 두 눈은 또렷했지요. 마당의 모든 시선이 그 자그마한 7살 아이에게로 모였습니다. 큰 마님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살짝 내려갔지요. 도리가 사또를 향해 가만히 청하였습니다. 사또 어른, 한 가지 여쭈어도 됩니까? 사또는 그 작은 아이의 또렷한 눈빛에 잠시 마음이 뻐근해지셨지요. 사또는 단주를 굴리시고는 가만히 답해 주셨습니다. 여쭈어 보거라. 사또 어른, 다리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산을 넘어요? 마당의 공기가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큰 마님의 단주가 손에서 흔들렸고 사또의 단주는 손가락 끝에서 그대로 멈추었지요. 마당쇠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 도리를 보았고 등덕 할미는 자기 손녀가 그 한마디를 던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도리는 가만히 두 손을 모은 자세로 사또를 다시 올려다보았지요. 사또 어른, 마당쇠 아저씨는 사흘 전 오후에 우리 할머니께 침 맞으러 오셨어요. 그날 저녁에 다리에 천 담으시고 자리에 누우신 채 살림집으로 절뚝이며 가셨어요. 그 다음 날 새벽에 제가 마당쇠 아저씨 살림집에 가서 천을 새 것으로 갈아드렸고요. 어제 새벽에도 갔고요. 오늘 새벽에도 가려고 했는데 사또 어른의 포졸들이 마당쇠 아저씨를 끌고 가시는 걸 보았어요. 마당쇠 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산을 넘어가서 김첨지 어른댁에 불을 지르고 또 도로 넘어오시겠어요. 다리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산을 넘어요? 사또 어른. 사또의 단주가 손에서 미끄러져 마룻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당의 포졸들 가운데 한 명이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지요. 마당쇠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흙 위로 검은 점을 찍었습니다. 큰 마님의 얼굴이 굳어졌으나 큰 마님은 곧 다시 미소를 가다듬으시며 사또를 향해 입을 여셨지요. 사또 어른, 어린아이의 말을 어찌 그대로 믿으시려 하시옵니까? 7살 아이가 무엇을 알아서 사흘이라느니 어제라는 일을 따져가며 말한단 말이옵니까? 무당할미가 손자를 시켜 거짓 증언을 외우게 한 것일 수도 있지 않사옵니까? 사또는 그러나 단주를 줍지 못하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7살 아이의 그 한마디가 사또의 마음 한쪽 깊은 곳을 찔렀던 것이지요. 사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명하셨습니다. 마당쇠를 우선 옥에 가두어 두어라. 그러나 형은 가하지 말고 다친 다리에 새 천을 감아 주거라. 진이는 따로 가려야 할 것이다. 등덕 할미는 사흘 동안 관아 가까이에 머물러 있거라. 무당의 손자도 함께 머물러야 할 것이다. 사또의 그 한마디로 마당쇠는 일단 곤장을 면하고 옥으로 옮겨졌습니다. 등덕 할미와 도리는 관아 곁에 한빈 행랑에 머물게 되었지요. 큰 마님은 그날 정오 무렵 자기 가마를 타고 김첨지 댁으로 돌아가시며 사또에게 짧은 말을 남기셨습니다. 사또 어른, 무당의 거짓 증언에 흔들리지 마시옵소서. 김첨지 어른의 원수는 반드시 갚아 주셔야 하옵니다. 큰 마님의 가마가 관아의 소슬대문 밖으로 사라지고 나서 사또는 한참을 마룻장 위에 떨어진 단주를 바라보고 계셨지요. 사또의 마음 한쪽에서는 이제 한 가지 작은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리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산을 넘어갈 수 있었겠느냐는
7살 아이의 그 한마디가 사또의 마음 한쪽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빠지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사또의 명에 따라 등덕할미와 도리는 청도관아 곁에 한빈 행랑에 사흘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행랑은 좁고 어두웠으나 등덕할미는 그 사흘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지요. 첫째 날 저녁 등덕할미는 호롱불 아래에서 도리의 옷을 가만히 추슬러 주시며 도리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도리야, 오늘 너의 그 한마디가 마당쇠 아저씨의 목숨을 살린 것이란다. 할머니, 그러면 마당쇠 아저씨는 이제 풀려나시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단다. 사또 어른의 마음에 의심이 한 가지 자라난 것은 사실이나 큰 마님의 손이 사또 어른의 단주보다 더 무거우시기 때문에 마당쇠 아저씨가 옥에서 나오시려면 우리가 더 단단한 증거를 가져다 드려야 하느니라. 단단한 증거가 무엇인데요, 할머니? 등덕할미는 호롱불을 매만지시며 가만히 답을 하셨지요. 마당쇠 아저씨가 사흘 전에 정말로 다리를 다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만 말해서는 사또 어른이 안 믿으실 것이니라. 마당쇠 아저씨가 다친 그 산비탈 자리를 우리가 가서 두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가져와 사또 어른께 보여드려야 하느니라. 할머니, 산비탈 자리는 마당쇠 아저씨께 여쭈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그것이 첫 번째 할 일이니라. 다음 날 새벽에 등덕할미는 사또에게 청하여 옥의 마당쇠를 한번 만나러 가셨습니다. 옥의 좁은 창살 너머의 마당쇠가 새로 천을 감은 다리를 가만히 자리 위에 펴 놓고 있었지요. 등덕할미가 침통에 침 한 대를 마당쇠의 정강이 위쪽에 다시 놓아주시고는 마당쇠에게 가만히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마당쇠, 사흘 전에 자네가 지게에 깔린 그 자리가 정확히 어디인가? 산 너머 김첨지댁에서 청도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큰 바위가 한둘 있는 자리이옵니다. 첫 번째 큰 바위에서 한 마장쯤 더 내려가면 길이 굽이치는 곳이 있는데 그 굽이의 안쪽이옵니다. 그 자리에서 평소에는 지게를 잘 지고 다녔는데 그날따라 지게가 흔들거리며 제 정강이를 치고 굴러 떨어졌사옵니다. 마당쇠, 그날 그 자리에 자네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는가? 제가 본 사람은 없었사옵니다. 다만 마당쇠가 그 자리에서 망설였지요. 다만 무엇이요, 마당쇠? 제가 산비탈을 굴러내려와 자리에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산 위쪽에서 발소리를 내고 그 다음 산 너머로 사라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사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 정강이가 너무 아파서 제가 잘못 들은 것이라 여겼사옵니다. 등덕할미가 단주를 천천히 굴리시고는 마당쇠의 어깨에 손을 가만히 얹으셨습니다. 마당쇠, 자네가 그 자리에서 굴렀던 것이 미끄러져 굴렀던 것이 아닐 수도 있느니라. 우리가 가서 그 자리를 직접 살펴보겠네. 그날 정오 등덕할미와 도리는 사또의 허락을 받아 산을 넘어 그 산비탈 자리로 갔습니다. 사또는 포졸 한 명을 함께 보내 그 자리의 흔적을 함께 보게 하셨지요. 산비탈의 첫 번째 큰 바위에서 한 마장쯤 더 내려간 구비의 안쪽에 도착했을 때 등덕할미는 그 자리에 한참을 가만히 서서 흙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흘 전의 자국이라 비가 살짝 와서 흐려져 있었으나 등덕할미의 눈에는 그 자국 하나하나가 또렷이 보였지요. 도리야, 이리 와서 보거라. 이 흙바닥에 무엇이 보이느냐? 도리가 등덕할미의 곁에 무릎을 꿇고 흙바닥을 들여다보았지요. 도리의 작은 두 눈이 한참을 흙바닥 위를 훑었습니다. 그러더니 도리가 가만히 한마디를 했지요. 할머니, 여기 발자국이 있어요.
집신 자국이에요. 그런데 마당쇠 아저씨 집신 자국은 아닌 것 같아요. 마당쇠 아저씨 집신은 발이 크잖아요. 이건 더 작아요. 등덕 할미가 그 집신 자국을 들여다보고 곁에 포졸을 향해 한마디를 청하셨습니다. 포졸, 이 자국을 잘 보아 두시오. 마당쇠의 집신 자국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집신 자국이요. 그리고 이 자국은 산 위에서 산 아래로 향하다가 한 번 멈추고 그 자리에서 산 너머 김첨지 댁 쪽으로 다시 돌아간 자국이요. 마당쇠가 굴러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한 번 와서 보고 다시 산을 넘어갔다는 뜻이요. 포졸이 그 자국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등덕 할미가 한 발짝 더 산 위쪽으로 올라가시며 한 가지 자국을 더 가리키셨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소이다. 이것은 지게가 굴러떨어진 자국이요. 지게가 흙바닥에 끌리며 굴러떨어진 자국인데 이 자국이 한쪽으로만 비스듬히 났소. 지게가 저절로 미끄러져 굴렀다면 자국이 위에서 아래로 곧게 났을 것이요. 그런데 이 자국은 한쪽으로 비스듬히 났으니 누군가가 산 위쪽에서 지게를 한쪽으로 밀어 떨어뜨린 자국이요. 포졸이 자기도 모르게 침을 삼켰지요. 등덕 할미는 그 집신 자국과 지게 자국을 포졸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손가락 끝으로 짚어 주시고는 그 자리에서 집신 자국의 모양과 크기를 작은 종이에 그려 두셨습니다. 그 종이를 등덕 할미는 자기 침통 옆에 가만히 끼워 두셨지요. 산비탈에서 내려와 청도 관하로 돌아오는 길에 등덕 할미가 마당쇠의 살림집에 잠시 들르셨습니다. 마당쇠의 처가 등덕 할미와 도리를 살인문 앞에서 맞아 주었지요. 등덕 할미는 마당쇠의 처에게 한 가지를 가만히 물으셨습니다. 마당쇠 아주머니, 마당쇠가 사흘 전 산비탈에서 다친 그날 정확히 몇 시 무렵에 자리에 누우셨소. 점심 무렵에 청도장에 곡식을 내다 팔러 가셨다가 해가 한 뼘쯤 기울었을 무렵에 절뚝이며 돌아오셨사옵니다. 그때부터 자리에 누우셔서 사흘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옵니다. 그 사이에 마당쇠가 살림집을 한 번이라도 비운 적이 있소이까? 한 번도 없사옵니다. 자리에 누워서 화장실에 가는 일도 제가 부축해서 가야 했사옵니다. 등덕 할미가 단주를 굴리시고는 한 가지를 더 물으셨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날 마당쇠가 산비탈에서 다친 뒤로 도리가 마당쇠 아저씨의 살림집에 매일 한 번씩 들렀던 것이 사실이요. 그렇사옵니다. 도리 도련님이 어제 새벽에도 우리 집에 오셔서 마당쇠의 다리천을 새 것으로 갈아주셨사옵니다. 어제 새벽에 갈아들인 천은 지금도 우리 집 부엌에 빨랫줄에 걸려 있사옵니다. 마당쇠의 처가 부엌으로 한번 가서 어제 새벽에 갈아둔 흰 무명천 한 자락을 가져와 등덕 할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천에는 마당쇠의 정강이에서 옅게 베어 나온 핏자국이 둥근 모양으로 한 번 남아 있었지요. 등덕 할미가 그 천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마당쇠 처의 손에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이 천을 잘 보관해 두시오. 이것이 마당쇠가 어제 새벽까지도 자리에 누워 있었다는 증거이요. 할미 어른, 이런 천 한 자락이 무슨 증거가 되겠사옵니까? 한 자락의 천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는 법이요. 등덕 할미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마당쇠의 처를 한번 가만히 위로해 주시고는 다시 청도 관하로 돌아오는 길을 잡으셨습니다. 산을 한번 넘어가나 가까이에 다다랐을 무렵 관아 소슬대문 앞에서 한 사람의 가마가 다시 떠나는 것을 등덕 할미와 도리가 보았지요. 그 가마는 김첨지 댁의 큰 마님 가마였습니다. 큰 마님이 그날 오후에 다시 사또를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큰 마님이 사또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큰 마님이 가마에 오르시며 사또에게 한마디를 또렷이 던지시는 소리를 등덕 할미와 도리가 들었습니다. 사또 어른, 어린아이의 한마디에 흔들리시면 청도 산골 양반가의 신세가 어찌 되겠사옵니까? 다음 만남 때에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큰 마님의 가마가 떠난 뒤 등덕 할미가 사또를 만나 뵙고자 하였으나 그날은 사또가 등덕 할미를 다시 만나 주시지 않으셨지요. 등덕 할미와 도리는 행랑으로 돌아와 호롱불 아래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리의 작은 가슴 한쪽에 답답함이 한 점 자라났지요. 할머니, 사또 어른은 왜 우리 말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도리야, 사또 어른은 우리 말을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큰 마님의 말씀이 더 무거워서 우리 말씀이 그 무게에 눌려 있는 것이란다. 우리가 사또 어른의 마음에 우리 말씀의 무게를 더 얹어드리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느니라. 그게 뭐예요, 할머니? 불이 난 그 자리이다. 우리가 김첨지댁의 사랑채가 불탄 그 자리에 가서 두 눈으로 보고 와야 하느니라. 마당쇠 아저씨가 그 자리에 갈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진짜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인지의 자국이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니라. 그러나 김첨지댁의 화재 현장은 큰 마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등덕 할미와 도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사또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었지요. 큰 마님이 사또를 매일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상황에서 사또가 등덕 할미와 도리를 김첨지 댁의 화재 현장에 들여보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등덕 할미와 도리가 행랑의 호롱불 아래에서 그 한 가지 길을 두고 의논하고 있을 때 행랑의 작은 창문을 누군가가 가만히 두드렸지요. 등덕 할미가 창문을 열었을 때 그 자리에는 김첨지 댁의 한 행랑종이 서 있었습니다. 그 행랑종은 평소 등덕 할미가 침을 한 번 놓아준 적이 있던 사람이었지요. 그 행랑종이 가만히 한마디를 흘리고 사라졌습니다. 할미 어른, 우리 댁 사랑채가 불탄 그날 새벽에 큰 마님 별채와 셋째 댁 별채에서 두 분이 한 분씩 따로 사랑채 쪽으로 다녀오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분은 화재 직전에 다녀오셨고 한 분은 화재 직후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의 처지인지라 사또 어른께는 직접 말씀 드릴 수가 없사옵니다. 행랑종이 그 한마디를 던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등덕 할미가 단주를 천천히 굴리셨습니다. 도리의 두 눈이 호롱불 아래에서 또렷이 빛나고 있었지요. 산골의 그날 밤은 그 이전의 어떤 밤보다 길고 무거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등덕 할미는 사또를 직접 만나 뵙고자 한 번 더 청을 넣으셨습니다. 큰 마님께서 매일 한 번씩 사또를 찾아오시는 그 상황에서 등덕 할미께서 단독으로 사또를 뵙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그날은 사또가 등덕 할미의 청을 받아들여 주셨지요. 등덕 할미는 사또의 사랑채로 들어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린 뒤 자기 침통 옆에 끼워 두었던 작은 종이 한 장을 사또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 종이에는 어제 산비탈 자리에서 보았던 집신 자국의 모양이 그려져 있었지요. 사또 어른, 어제 마당쇠가 다친 산비탈 자리에 다녀왔사옵니다. 그 자리의 흙바닥에 마당쇠 집신 자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신 자국이 한 자국 또렷이 남아 있었사옵니다. 산 위쪽에서 산 아래로 향하다가 한 번 멈추고 다시 산 너머 김첨지 댁 쪽으로 돌아간 자국이옵니다. 그리고 지게가 굴러떨어진 자국이 한쪽으로 비스듬히 났사옵니다. 누군가가 산 위쪽에서 마당쇠의 지게를 한쪽으로 밀어 떨어뜨린 자국이옵니다.
사또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시고 단주를 한 번 굴리셨지요. 사또의 얼굴에 한 가지 망설임이 짙어졌습니다. 할미, 자네가 보았던 그 집신 자국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있겠는가? 제가 본 집신 자국은 발이 작았사옵니다. 마당쇠처럼 험한 산을 다니는 사내의 집신이 아니라 매끈한 마당을 다니는 사람의 집신 자국이옵니다. 김첨지 댁의 안채 사람들이 신는 집신과 비슷한 모양이옵니다. 무당이 안채 사람들의 집신을 알아본단 말이오. 제가 젊은 시절에 양반과 안방의 침에 노릇을 한 적이 있사오니 그 댁의 집신과 외거 노비의 집신을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사옵니다. 사또가 단주를 한 번 더 굴리시고는 가만히 한마디를 더 물으셨지요. 할미, 자네에게 한 가지 더 청할 것이 있느니라. 자네가 김첨지댁의 사랑채 화제 자리에 한번 들어가 그 자리를 보아줄 수 있겠는가? 어제 큰 마님께서 그 자리를 큰 마님이 직접 관리하시겠다 하셨으나 내가 사또로서 그 자리를 한번 더 살펴보는 것은 큰 마님께서도 막을 수 없으실 것이니라. 황공하옵니다. 사또 어른. 그날 정오에 사또가 직접 포졸들과 등덕할미와 도리를 데리고 김첨지 댁의 화재 현장으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김첨지 댁의 사랑채는 어제 새벽에 통째로 무너져 내려 그 자리에 검게 그을린 기둥 몇 개와 무너진 흙벽만이 남아 있었지요. 큰 마님과 셋째 댁이 안채에서 사또의 행차를 맞으셨으나 사또가 사랑채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셨습니다. 등덕할미가 사랑채 자리에 들어서며 한 번 깊이 호흡을 가다듬고 흙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등덕할미의 곁에서 도리도 똑같이 흙바닥을 한 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등덕할미가 사또를 향해 한 손으로 사랑채 자리에 한 모서리를 가리키셨지요. 사또 어른, 사랑채의 문이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주시옵소서. 사랑채의 문이 안에서 잠긴 채 무너진 자국이옵니다. 문고리에 빗장이 한 번 걸린 자국이 검게 그을린 채 그대로 남아 있사옵니다. 사또와 포졸 둘이 그 자리를 한 번 들여다보았지요. 사또의 두 눈이 한 번 좁아졌습니다. 사랑채의 문은 분명 안에서 빗장이 걸린 채 불에 탄 것이었지요. 그 말은 김첨지 어른이 사랑채 안에서 직접 빗장을 걸으셨거나 다른 누군가가 김첨지 어른과 함께 사랑채 안에 들어와 빗장을 건 뒤 빠져나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도둑이 들어와 곡식을 훔치고 불을 지른 것이라면 사랑채의 문은 밖에서 잠겨 있어야 마땅하옵니다. 안에서 잠겨 있다는 것은 외부에서 침입한 자가 없었다는 뜻이옵니다. 등덕할미의 그 한마디에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사또가 마당의 한쪽에 서 계시는 큰 마님 쪽을 흘끗 보셨습니다. 큰 마님은 그 자리에서 한마디 토를 달지 않으셨지만 큰 마님의 단주가 손가락 끝에서 한 번 멈추는 것을 사또가 보셨지요. 등덕할미가 그 다음 사랑채 자리의 다른 한쪽 구석으로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등덕할미가 한 가지를 발견하셨지요. 검게 그을린 흙바닥 위에 작은 옥 한 조각이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옥 떨잠의 한 조각이었지요. 그 옥 조각은 매끈한 푸른빛이었고 한쪽 끝에 작은 매화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등덕할미가 그 옥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 사또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사또 어른, 이 옥 한 조각은 사랑채에서 사람이 떨어뜨린 떨잠 조각이옵니다. 김첨지 어른께서 떨잠을 하실 일은 없사오니 이는 사랑채에 들어왔던 안채 사람의 것이옵니다. 큰 마님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어졌지요. 큰 마님이 평소 머리에 꽂으시는 옥떨잠이 푸른 빛의 매화 무늬였다는 것을 마당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단주를 굴리시고는 큰 마님을 향해 한마디를 청하셨지요. 마님, 마님께서 평소 하시는 옥떨잠을 한번 보여주시겠소이까. 큰 마님이 그 자리에서 잠시 망설이셨으나 결국 자기 머리에 옥떨잠을 한번 빼어 사또에게 보여드리셨습니다. 큰 마님의 옥떨잠은 푸른 빛의 매화무늬였고 한쪽 끝이 떨어져 나간 자국이 또렷이 남아 있었지요. 등덕할미가 손바닥 위에 올려든 옥 조각이 그 떨어져 나간 자리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그 자리에서 멈추었지요. 사또의 단주가 손가락 끝에서 굴렀고 포졸 둘은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씩 큰 마님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큰 마님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차분히 단주를 다시 잡으시며 사또를 향해 가는 미소를 띠셨지요. 사또 어른, 이 옥 한 조각이 어찌하여 사랑채에 떨어졌는지는 저도 의문이옵니다. 다만 한 가지 짐작이 가는 것이 있사옵니다. 어젯밤 화재 직후에 제가 사랑채로 달려가 김첨지 어른의 시신을 찾으려 했었사옵니다. 그때 제가 머리에 꽂고 있던 옥떨잠이 한 조각 깨져 떨어진 것일 수도 있사옵니다. 사또가 그 한마디에 잠시 망설이셨지요. 큰 마님의 변명이 그럴듯했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등덕할미가 가만히 한마디를 더 청하셨지요. 마님, 화재 직후에 사랑채에 다녀오셨다 하셨사옵니다. 그러시다면 그날 새벽 화재 직전에는 사랑채에 들르신 적이 없으셨사옵니까? 화재 직전에는 사랑채에 들른 적이 없사옵니다. 큰 마님은 그 한마디를 또렷이 답하셨지요. 그러나 그 답을 들은 등덕할미가 단주를 천천히 굴리시고는 사또를 향해 가만히 한마디를 더 올리셨습니다. 사또 어른, 이 한 가지는 김첨지 댁의 행랑종 한 명을 따로 부르시어 다시 한번 가려 주시옵소서. 화재 직전과 직후의 안채에서 사랑채로 다녀오신 분이 누구이신지 행랑종이 보았다 하옵니다. 큰 마님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굳어졌지요. 사또가 그 자리에서 김첨지 댁의 행랑종을 한 명 부르라 명하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행랑종은 어젯밤 등덕할미네 행랑 창문을 두드렸던 그 행랑종이었지요. 행랑종이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올렸습니다. 사또 어른, 어제 새벽 화재 직전에 큰 마님 별채에서 안방 마님께서 사랑채 쪽으로 다녀오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사옵고, 화재 직후에 셋째 댁 별채에서 셋째 댁께서 사랑채 쪽으로 다녀오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사옵니다. 마당의 공기가 그 자리에서 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큰 마님이 그 자리에서 단주를 손에서 떨어뜨리셨고, 셋째 댁이 안채 마루에서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셨지요. 사또가 마당을 둘러보시며 한 가지 결심을 굳히셨습니다. 마당쇠는 즉시 옥에서 풀려나거라. 다친 다리에 의원을 한 명 보내주거라. 큰 마님과 셋째 댁은 별채에서 한 발짝도 나오시지 마시고 다음 조사가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오. 마당쇠가 그날 오후 옥에서 풀려나 자기 살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등덕할미가 마당쇠의 다리에 다시 침을 놓아주시고 새 흰 무명천을 감아주셨지요. 마당쇠의 처가 등덕할미의 손을 잡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도리가 마당쇠의 곁에 앉아 마당쇠의 굵은 손을 가만히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마당쇠 아저씨, 다리는 이제 천천히 나으실 거예요. 도련님, 이번 일은 도련님이 살리신 것이요. 도련님이 사또 어른께 그 한마디를 안 던지셨으면 이 마당쇠는 영영 옥에서 못 나왔을 것이요. 마당쇠가 자기 굵은 손으로 도리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당쇠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등덕 할미는 마당쇠의 정강이에 새천을 단단히 감아주시며 가만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등덕 할미네 초가로 돌아오는 산길에서 등덕 할미는 단추를 천천히 굴리시며 한 가지 한숨을 가만히 내쉬셨지요. 도리가 등덕 할미의 옷자락을 잡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도리야, 끝나지 않았느니라. 큰 마님께서 너무 쉽게 옥떨잠 조각을 마당에 떨어뜨리고 가셨다는 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구나. 큰 마님이 그토록 빈틈 없으신 분이 자기 떨잠 조각을 사랑채에 떨어뜨려 두실 분이실까? 누군가가 큰 마님의 떨잠을 깨어 일부러 사랑채에 떨어뜨려 두었을 수도 있는 일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도리야. 산골에 그날 밤 다시 안개가 자욱이 깔려 들었습니다. 등덕 할미와 도리가 산길을 한참 오르는 동안 한 사람의 발소리가 산 모퉁이 너머에서 들리는 것 같았으나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들어보아도 그 발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지요. 등덕 할미는 그날 밤 침통을 자기 머리맡에 가까이 두고 잠자리에 드셨고 도리는 등덕 할미의 옷자락을 한 손으로 꼭 쥔 채 잠이 들었습니다. 마당쇠가 풀려나고 큰 마님과 셋째 댁이 별채에 갇혀 계신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청도 관아의 소슬대문 앞에 한 가마가 또 도착했지요. 그러나 이번 가마는 김첨지 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도 산골의 가장 권세 있는 양반가 중에 하나인 권 대감 댁의 가마였지요. 권 대감은 본래 청도 양반들의 모임을 이끄시는 분이었고 큰 마님의 친정 어른이기도 하셨습니다. 권 대감이 사또의 사랑채에 들어 앉으시며 단주를 굴리시고는 사또에게 가만히 한마디를 올리셨지요. 사또 어른, 우리 큰 누이가 별채에 갇혀 계신다는 소식이 어제 우리 댁에 들어왔소이다. 한 무당의 증언과 한 행랑종의 증언만으로 우리 누이를 별채에 가두어 두시는 것이 청도 양반가의 채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사또 어른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라오. 권 대감의 그 한마디는 사또의 단주를 다시 멈추게 하는 무거운 한마디였지요. 청도 양반가의 권세는 사또의 직무를 좌우할 수 있는 무게였던 까닭입니다. 사또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한마디 답을 올리셨지요. 권 대감, 마님께서 별채에 머무르시는 것은 죄를 가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화재 현장에서 마님의 떨잠 조각이 발견된 까닭에 진위를 가리는 동안만의 처분이옵니다. 그 떨잠 조각이 우리 누이의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누이가 자기 떨잠 조각을 사랑채에 떨어뜨려 두는 어수룩한 분이실 거라 보십니까? 누군가가 우리 누이의 떨잠을 일부러 깨어 사랑채에 떨어뜨려 두었을 수도 있는 일이오. 우리 누이의 떨잠을 가까이에서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사또 어른께서 헤아려 보시면 답이 나올 것이오. 권 대감의 그 한마디에 사또가 단주를 다시 굴리셨지요. 권 대감의 말씀이 가리키는 사람은 분명 셋째 댁이었습니다. 큰 마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셋째 댁이었던 까닭이었지요. 사또가 한 가지 결심을 굳히시고 권 대감의 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권 대감 말씀에 일리가 있소이다. 큰 마님께서는 별채에 머무름을 풀어드리리다. 다만 셋째 댁은 별채에서 그대로 머무르시도록 하겠소. 권 대감이 그 자리에서 단주를 굴리시고는 가는 미소를 띠셨지요. 그날 정오 무렵 큰 마님은 별채에서 풀려나 안채로 돌아가셨고 셋째 댁만이 별채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셨습니다. 등덕 할미는 그 소식을 사또의 사랑채 곁에서 들으시고 단주를 천천히 굴리시며 한 가지 한숨을 가만히 내쉬셨지요.
이것이 두 분의 첫 번째 수위로구나, 도리야. 한 분이 다른 한 분에게 죄를 떠넘기는 모양을 갖추어 두 분 모두 깨끗해지시려는 수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했지 않더냐. 그러나 이번에는 셋째 댁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오후 셋째 댁이 별채에서 사또에게 한 통의 짧은 서찰을 보내셨지요. 그 서찰에는 한 가지 청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가 별채에서 사또를 만나 뵙고자 하니 사또께서 별채로 와 주십사는 청이었지요. 사또가 그 서찰을 받으시고 그날 저녁 별채로 가셨습니다. 등덕 할미와 도리는 별채 마루 곁의 한쪽 구석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요. 셋째 댁이 별채의 마루에서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흐느끼며 사또에게 한마디를 올렸습니다. 사또 어른, 큰 마님께서 자기 떨잠을 사랑채에 떨어뜨려 두신 것을 제가 사실은 그날 새벽에 보았사옵니다. 큰 마님께서 화재 직전에 사랑채에 다녀오신 것은 행랑종의 증언과 같사옵니다. 그러나 제가 화재 직후에 사랑채에 다녀온 것은 큰 마님께서 사랑채에 다녀오시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따라가 본 것일 뿐이옵니다. 제가 진짜 범인은 큰 마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댁의 부인이라 차마 입에 담지 못하였사옵니다. 부디 사또 어른께서 진실을 가려 주시옵소서. 셋째 댁의 그 한마디에 사또가 단주를 굴리시고는 셋째 댁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셋째 댁의 두 눈에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으나 그 눈물 너머에는 어딘가 차분한 기색이 한 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 기색을 알아보지 못하셨으나 등덕 할미는 그 기색을 알아보셨지요. 등덕 할미가 단주를 굴리시며 가만히 한마디를 흘리셨습니다. 두 분이 서로 죄를 떠넘기는 모양이 너무도 깔끔하구나. 한 분이 다른 한 분에게 죄를 떠넘기고 다른 한 분도 똑같이 죄를 떠넘기니 사또 어른의 마음에는 한 분이 진짜 범인이고 한 분은 무고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레 자라날 것이로구나. 그런데 그 결론이 바로 두 분이 함께 깔아두신 길인 것을. 도리가 등덕 할미의 옷자락을 잡고 가만히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두 분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렇단다, 도리야. 두 분이 한 분으로는 어려운 일을 함께 하시고 사또 어른의 눈을 흐리시려고 가짜로 다투시는 모양을 갖추신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 두 분이 함께 일을 하셨다면 두 분이 함께 만난 자리가 있었을 것이고 그 자리를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내야 하느니라. 등덕 할미가 그날 밤 어제의 그 행랑종을 다시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행랑종은 이미 김첨지 댁에서 사라진 뒤였지요. 행랑종의 처가 등덕 할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올렸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제 저녁 무렵에 김첨지 댁의 큰 마님께서 부르셨다 하여 안채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사옵니다. 큰 마님 댁의 행랑에 가보았으나 우리 사람이 거기 없다 하옵니다.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사옵니다. 등덕 할미가 단주를 천천히 굴리시고 행랑종의 처에게 가만히 위로해 주신 뒤 다시 산을 넘어 등덕 할미네 초가로 돌아오는 길을 잡으셨지요. 산을 한참 오르는 동안 등덕 할미의 마음 한쪽에서는 한 가지 작은 두려움이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행랑종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큰 마님이 증인을 한 명 없애 버리셨다는 뜻이었지요. 그렇다면 다음 차례는 등덕 할미와 도리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등덕 할미가 그날 밤 등덕 할미네 초가에 도착하였을 때 마당의 안색이 어딘가 평소와 달랐지요. 마당의 한쪽 구석에 평소에는 없던 발자국 한 자국이 또렷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등덕할미가 그 발자국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흑신 자국이었습니다. 발이 큰 사내의 흑신 자국이었지요. 그 자국은 마당의 살인문 안쪽에서 빨랫줄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등덕할미가 빨랫줄을 가만히 보았지요. 빨랫줄에는 평소 그 자리에 걸려있던 흰 무명천이 한 자락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사라진 것이었지요. 등덕할미가 빨랫줄 아래 마당을 살피셨을 때 마당의 한쪽 구석에 검게 그을린 흰 무명천 5자락의 잔해가 한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마당으로 들어와 빨랫줄에서 흰 무명천을 모두 거두어 한 자리에 쌓아두고 그 위에 불을 지른 흔적이었지요. 다행히 그 불은 빨랫줄의 천만을 그을리고 큰 불로 번지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클바닥이 축축한 까닭에 불이 더 번지지 못한 것이었지요. 등덕할미가 그 자리에 한참을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도리는 등덕할미의 옷자락을 한 손으로 꼭 잡고 등덕할미의 곁에서 그 검게 그을린 천 무더기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도리의 두 볼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흰 무명천이. 도리야, 울지 마라. 천은 또 빨아 만들면 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느니라. 누군가가 우리 마당에 들어와 우리에게 한 가지 신호를 보낸 것이니라. 다음에는 천이 아니라 우리의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신호이지요. 등덕할미가 그 흑신 자국을 종이 위에 그려두셨습니다. 발이 큰 사내의 흑신 자국이었고 한쪽 끝에 흙이 한 줌 그대로 묻어 있었지요. 그 흙은 산비탈의 흙도 아니고 등덕할미네 마당의 흙도 아닌 다른 곳의 흙이었습니다. 등덕할미가 그 흙을 손가락 끝으로 비벼보시더니 한 가지를 알아보셨지요. 그 흙은 김첨지 댁의 마당에서 묻은 흙이었습니다. 김첨지 댁의 마당의 흙은 다른 곳에 흙과 달리 한 가지 자갈이 섞여 있어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리야, 김첨지 댁의 행랑종 가운데 발이 큰 사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하느니라. 그 자가 바로 두마님이 부리신 손이니라. 등덕할미가 그날 밤 등덕할미네 초가의 안방에서 침통을 자기 머리맡에 가까이 두고 잠자리에 드셨지요. 도리는 등덕할미의 옷자락을 한 손으로 꼭 쥔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등덕할미의 잠은 깊지 않았지요. 살인문 밖에서 한 사람의 발소리가 한 번씩 산을 오르내리는 듯한 소리가 새벽까지 한 번씩 들려왔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에 사또의 사랑채에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사라졌던 김첨지 댁의 행랑종이 청도 산골 한쪽의 강기슭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었지요. 행랑종의 시신에는 누군가에게 맞은 자국이 있었고 강물 속에서 한참을 보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또가 그 소식을 듣고 단주를 굴리시며 한참을 망설이셨지요. 권 대감이 그날 정오에 다시 청도 관아에 도착하셨습니다. 권 대감은 사또의 사랑채에 앉으시며 한마디를 더 무겁게 올리셨지요. 사또 어른, 한 행랑종의 죽음이 누구의 손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는 동안에도 사건의 진실은 자꾸 흐려지고 있소이다. 한 무당의 손자가 던진 한마디 때문에 청도 양반가의 한 부인이 갇혔다. 풀려나는 일이 있었으나 우리 누이를 다시 흔드는 일은 청도 양반가가 모두 두고 보지 않을 것이요. 셋째 댁의 자백이 분명하니 셋째 댁을 죄인으로 단정하시고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사또 어른께도 우리 청도 양반가에도 좋은 길이 될 것이요. 사또의 단주가 그 자리에서 굴렀습니다. 사또의 마음이 더 무겁게 흔들렸지요. 사또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한 가지
결심을 굳히려 하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덕 할미가 그 자리에 들어와 사또 앞에 깊이 절을 올렸지요. 그러나 등덕 할미의 침통이 그날따라 무게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침통 곁에는 흙이 한 줌 묻은 작은 흙신 자국, 그림이 한 장 끼어 있었지요. 사또 어른, 권대감 어른의 말씀을 잠시만 멈추어 주시옵소서. 어제 저녁 우리 등덕네 마당에 누군가가 들어와 우리 빨랫줄의 흰 무명천을 모두 태우고 갔사옵니다. 그자의 흙신 자국이 우리 마당에 한 자국 또렷이 남아 있사옵니다. 그 자국에 묻은 흙은 김첨지 댁의 마당에 흙이 없고 자국의 크기는 발이 큰 사내의 자국이옵니다. 김첨지 댁의 행랑종 가운데 발이 큰 사내를 사또 어른께서 가려 주시옵소서. 권 대감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어졌습니다. 사또가 등덕 할미가 가져온 그 자국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시고는 한 가지 명을 내리셨지요. 김첨지 댁의 모든 행랑종을 관하 마당에 모이게 하라. 셋째 댁의 친정하인들도 모두 함께 모이게 하라. 흙신을 모두 검사하겠다. 권 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채를 나가시는 그 모습을 등덕 할미와 도리가 사또의 등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산골의 그날 정오는 그 어느 정오보다도 무거운 정오였지요. 사또의 명이 떨어진 그날 저녁이 되도록 김첨지 댁의 행랑종들과 셋째 댁의 친정하인들이 청도 관하 마당에 모이는 일은 곧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권 대감이 그 자리에서 한마디 토를 달았던 것이었지요. 한 무당의 마당에 흙신 자국 한 자국으로 청도 양반과 두 댁의 모든 사내들을 관하 마당에 모이게 하는 것은 양반가의 채통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권 대감의 그 한마디에 다시 흔들리시며 행랑종 모임을 하루 미루셨지요. 그날 밤 등덕 할미와 도리는 관하 곁의 행랑으로 다시 돌아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행랑의 호롱불이 한 점 가만히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도리는 등덕 할미의 무릎 위에 엎드려 한참을 흐느꼈지요. 도리의 작은 어깨가 한 번씩 들썩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 한마디를 안 했더라면 행랑종 그 어른이 안 죽으셨을 거예요. 제가 사또 어른께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그 어른이 강물에 던져지셨어요. 마당쇠 아저씨도 옥에 끌려가셨고요. 우리 빨랫줄의 흰 무명천도 다 타버렸고요. 제가 다 잘못한 거예요, 할머니. 등덕 할미가 도리의 작은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셨지요. 등덕 할미의 손은 거칠었으나 따뜻했습니다. 등덕 할미가 한참을 가만히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다가 가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들려주셨지요. 도리야, 내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내 것이 아니란다. 마당쇠 아저씨를 살리려고 마당쇠 아저씨의 다리가 내 입을 빌린 것이지요. 다리가 한 말은 거짓말을 못하느니라. 마당쇠 아저씨의 부러진 다리가 너의 입을 빌려 사또 어른께 외쳤던 그 한마디는 진실이었으니 그 진실이 미운 자가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이지 너의 잘못은 한 가지도 없느니라. 할머니, 그래도 사람이 죽었어요. 행랑종 그 어른이 강물에 던져진 것은 그 어른의 진실 때문이지 내 한마디 때문이 아니란다. 그 어른은 자기가 본 것을 자기 입으로 너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자기 목숨을 잃을 만큼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그 어른도 알고 계셨느니라. 그 어른이 그 진실을 너에게 맡기신 까닭은 내가 그 진실을 끝까지 지켜내리라 믿으셨기 때문이지요. 그 어른의 그 믿음을 내가 지금 무너뜨린다면 그것이 그 어른께 진짜 죄를 짓는 것이란다. 도리가 한참을 흐느끼다가 자리에서 가만히 일어나 두 손으로 눈을 한 번 닦았습니다. 등덕 할미가 도리의 작은 두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주셨지요.
도리의 두 눈에서는 아직 눈물이 가시지 않았으나 그 두 눈은 다시 또렷한 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다시 일어날게요. 마당쇠 아저씨를 살리고 행랑종 그 어른의 진실도 지켜드릴게요. 다리가 한 말 거짓말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 도리야. 다리가 한 말은 거짓말을 못하지요. 우리 흑신 자국이 한 말도 거짓말을 못하느니라. 다음 날 새벽 등덕할미와 도리는 마당쇠의 살림집에 다시 들렀습니다. 마당쇠는 자리에 누워 있었으나 등덕할미가 한 가지를 청하자 굵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등덕할미가 마당쇠의 다리에 새 천을 감아 주신 그 자리에서 등덕할미는 마당쇠의 다리에 처음 감았던 그 옛 천을 한 자락 자기 침통 곁에 끼워 두셨습니다. 그 옛 천에는 마당쇠의 정강이에서 사흘 전에 베어 나왔던 핏자국이 옅게 둥근 모양으로 남아 있었지요. 마당쇠, 오늘 자네가 다시 산을 넘어가나 마당까지 와 주어야겠소. 자네의 다리와 자네의 천이 한 자리에서 다시 진실을 말해줄 자리가 있을 것이오. 할미 어른, 그리하겠습니다. 마당쇠는 자기 처의 부축을 받으며 한 발씩 절뚝이며 산을 넘었지요. 한 마장 내려갈 때마다 마당쇠의 정강에서는 가는 신음이 새어 나왔으나 마당쇠는 묵묵히 그 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정오 무렵 청도 관아의 마당에는 한 가지 큰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지요. 사또가 끝내 권대감의 만류를 다시 물리치고 김첨지 댁의 행랑종들과 셋째 댁의 친정하인들을 모두 관아 마당에 모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김첨지 댁의 행랑종 5명과 셋째 댁의 친정하인 셋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지요. 큰 마님은 사또의 마루 한쪽에 자리를 마련하여 앉아 계셨고 셋째 댁은 별채에서 끌려 나와 다른 한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권 대감도 큰 마님의 곁에 자리를 잡고 계셨지요. 등덕할미와 도리는 마당의 한쪽 구석에 서 계셨고 마당쇠는 마당쇠의 처에게 부축을 받은 채 다른 한쪽 구석에 절뚝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또가 단주를 굴리시고 명을 내리셨지요. 8명의 흑신을 모두 검사하겠다. 한 명씩 신을 벗어 마당 가운데에 놓거라. 8명의 사내가 한 명씩 자기 흑신을 벗어 마당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등덕할미가 자기 침통 곁에 끼워 두셨던 흑신 자국, 그림을 펴들고 한 자국 한 자국 마주 대어 보았지요. 7명의 흑신은 자국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명의 흑신이 마당 가운데에 놓였을 때 그 흑신의 자국이 등덕할미의 그림과 그대로 맞아 들어갔지요. 그 흑신의 한쪽 끝에는 김첨지 댁의 마당에 흙이 한 줌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 흑신의 주인은 셋째 댁의 친정하인 박서방이었지요. 박서방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또가 박서방을 마당 가운데로 끌어안치시고 한마디를 명하셨지요. 내 흑신이 어찌하여 산 너머 등덕할미의 마당에 자국을 남겼느냐. 사실대로 답하지 못하면 내 목이 오늘 이 자리에서 떨어질 것이다. 박서방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박서방은 한참을 가만히 떨다가 결국 입을 떼었지요. 사또 어른, 큰 마님이 시키셨습니다. 박서방의 그 한마디에 마당의 공기가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큰 마님의 단추가 손에서 미끄러져 마루장 위로 뚝 떨어졌지요.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을 이어갔습니다. 큰 마님과 셋째 댁 두 분께서 한 달 전부터 함께 의논을 하셨사옵니다. 김첨지 어른께서 세첩을 들이시면 두 분이 모두 자리를 잃을 것이니
김첨지 어른을 먼저 처리하시기로 두 분이 손을 잡으셨사옵니다. 마당쇠를 함께 처리하시기로 한 까닭은 마당쇠가 평소 사랑채 곡식 창고를 다루던 자라 김첨지 어른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자였기 때문이옵니다. 마당쇠가 사라지면 누명을 씌울 수 있고 마당쇠가 다리를 다쳐 자리에 누우면 김첨지 어른의 사랑채에 다른 사람의 손이 미치는 일이 줄어든다 하셨사옵니다. 그래서 사흘 전 산비탈에서 제가 마당쇠의 지게를 흔들어 떨어뜨렸사옵니다. 마당쇠가 그 자리에서 자기 정강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마당쇠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요. 박서방이 자백을 이어갔습니다. 김첨지 어른의 사랑채 사건도 두 분이 함께 하셨사옵니다. 큰 마님께서 어젯밤 새벽 사랑채에 술상을 차리시고 김첨지 어른께 직접 술을 따라 드리셨사옵니다. 그 술잔에 셋째 댁이 미리 짐승을 잡는 독을 한 방울 넣어 두셨사옵니다. 김첨지 어른께서 술잔을 비우시고 잠이 드신 뒤에 큰 마님이 사랑채의 빗장을 안에서 거시고 빠져나가셨사옵니다. 사랑채의 빗장이 안에서 걸린 까닭은 큰 마님께서 김첨지 어른의 시신을 다시 점검하신 뒤에 방에 호롱불을 일부러 쓰러뜨리시고 빠져나가신 까닭이옵니다. 화재 직후에 셋째 댁이 사랑채에 다녀오신 것은 화재가 잘 번지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사옵니다. 마당의 공기가 그 자리에서 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큰 마님이 자리에서 다시 변명을 하려 하셨으나 그 자리에서 셋째 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마님 쪽을 가리키며 외치셨지요. 큰 마님이 다 했어요. 저는 큰 마님이 시키신 대로 한 것뿐이옵니다. 술잔에 독을 넣자고 처음 말씀하신 분도 큰 마님이시고 마당쇠를 다리를 부러뜨리자 하신 분도 큰 마님이시고 등덕할민의 마당에 불을 지르자 하신 분도 큰 마님이옵니다. 저는 그저 큰 마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간 것뿐이옵니다. 큰 마님이 그 자리에서 자기 떨잠을 손가락 끝으로 더듬으셨습니다. 그 떨잠은 셋째 댁이 한 달 전 안채에서 회담을 하시던 그날 밤에 일부러 깨어 두신 것이었지요. 셋째 댁이 떨잠 한 조각을 미리 빼어 두었다가 화재 다음 날 사랑채에 일부러 떨어뜨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큰 마님이 그 사실을 그날 사또 앞에서 알게 되시고 셋째 댁에게 죄를 떠넘기는 모양을 갖추신 것이지요. 그러나 셋째 댁도 그 모양을 미리 알고 큰 마님께 죄를 다시 떠넘기는 모양을 갖추셨고 두 분이 한꺼번에 사또의 눈을 흐리시려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이 그 모든 모양을 풀어내자 두 분의 모양이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무너졌지요. 권 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또에게 깊이 머리를 조아리셨습니다. 권 대감의 얼굴은 그 자리에서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사또 어른, 우리 가문의 자식이 이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니 이 권가가 얼굴을 들 수가 없소이다. 가문의 일이라 한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에 끼어든 죄는 가문의 권세로 물을 수 있는 죄가 아니오. 사또 어른께서 법대로 처분하여 주시오. 사또가 단주를 천천히 굴리시며 한 가지 명을 내리셨습니다. 큰 마님과 셋째 댁 두 분 모두에게 사약을 내리시는 형이었지요. 박서방은 자백한 공로로 형이 한 등급 감해져 유배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마당쇠는 그 자리에서 다시 양민의 자유를 얻었고 김첨지 댁의 살림은 김첨지의 외사촌의 양자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지요. 사또가 마지막으로 등덕할미와 도리 앞에 직접 내려와 한마디를 들려주셨습니다. 등덕할미, 자네의 치매 솜씨를 청도 관아의 정식 의녀로 모시고자 하네. 자네의 손자 도리의 한마디가 청도 산골 한 사람의 무고한 목숨을 살린 것이요. 청도 양반가
두 사람의 무서운 죄를 가린 것이요. 한 어린아이의 한마디가 한 사또의 단주보다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번에 배웠소이다. 등덕 할미가 사또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리셨지요. 도리도 등덕 할미의 곁에서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마당쇠가 자기 처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의 한쪽에서 절뚝이며 두 손을 모았지요. 청도 산골의 그날 정오는 그 어떤 정오보다도 환한 정오였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 청도 산골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등덕 할미네 초가의 마당에는 매화꽃이 한창 피어 있었지요. 빨랫줄에는 새로 빨아 말린 흰 무명천이 다시 한 자락씩 두 자락씩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마당의 마당쇠가 자기 처의 부축 없이 두 발로 절뚝이며 살인문을 들어서고 있었지요. 등덕 할미가 마루에서 침통을 가만히 들고 마당쇠를 맞으셨고 도리가 빨랫줄에서 흰 무명천 한 자락을 거두어 두 손으로 마당쇠 앞에 가져왔습니다. 마당쇠 아저씨, 다리는 이제 다 나으셨어요? 도련님, 이제는 산을 넘을 수도 있게 되었소이다. 그런데 산을 넘을 수 있다 해도 김첨지 댁의 곡식 창고는 이제 양자 어른께서 다른 종에게 맡기셨으니 이 마당쇠는 자기 처와 살림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소이다. 그러면 이제 떡은요? 허허, 도련님은 다리가 나아도 떡부터 챙기시는구려. 자, 한 조각 잡수시오. 마당쇠가 자기 품속에서 작은 떡 한 조각을 꺼내어 도리의 손에 쥐어주셨지요. 도리가 그 떡을 받아 반쪽을 등덕 할미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등덕 할미가 빙긋이 웃으시며 그 반쪽의 떡을 받아 드시고는 마당쇠의 정강이에 새 흰 무명천을 다시 가만히 감아주셨지요. 그 흰 무명천은 봄볕 아래에서 더 깨끗한 흰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천이 등덕 할미네 마당에서 잿더미가 되었던 그 천과 같은 천이라는 것을 마당에 누구도 알지 못하였지요. 다만 그 천을 거두어 마당쇠의 다리에 다시 감는 등덕 할미의 손길만은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옵니다. 권세가 있는 자의 한마디가 진실이 되고 천한 자의 한마디가 거짓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 7살 어린아이의 송곳 한마디가 진실의 가장 단단한 한 조각이 되었지요. 다리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산을 넘느냐는 그 한마디가 청도 산골 한 무서운 비밀을 풀어낸 것이옵니다. 다리가 한 말은 거짓말을 못한다 하셨던 등덕 할미의 그 한마디가 청도 산골에 두고두고 전에 내려와 청도 산골의 어른들은 어린아이의 송곳 같은 물음에 귀를 기울이는 버릇을 그때부터 갖게 되었다 하옵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다 하여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다루는 자에게는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자기 손에 돌아온다는 그 한 가지 진실 또한 청도 산골의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두고두고 들려주는 한마디가 되었다 하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